안녕하세요. 정일기업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인건비 절감의 핵심 전략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안성환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위한 노무지원 컨설팅을 맡고 있는 안성환입니다. 대표님께 고용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서 인건비 부담을 대폭 줄이실 수 있도록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2024년 4분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정부 예산은 연말에 거의 소진되는 것으로 대표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고용지원금도 4분기에는 예산이 소진되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네, 예산이 사업별로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소진돼서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된 경우 매년 예산이 집행될 때 선착순으로 다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됐다고 해서 신청을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빨리 검토하셔서 지원금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도 예산이 남아있고 혹시라도 소진되더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빨리 줄을 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대표님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지원금은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신청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그리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장려금,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이런 지원금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고용지원금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제도는 좀 생소하실 수가 있고 어떤 제도인가 보다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좀 더 관심이실 것 같아요. 각 제도별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같은 경우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경우에 1년 동안 1,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청년이 아니신 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경우에는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연간 720만 원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분을 채용하시는 경우에는 시니어 인턴십이나 고령자 고용 장려금 등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의 경우는 55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고령자 고용 지원금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1인당 30만 원 정도의 지원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근로자의 분들도 세일 여성 인턴제라는 것을 통해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현직에 계실 때 일 정말 잘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아이가 덜 커서 정식으로 취업하기 전에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에게 약간 짧게 근무를 하실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고 대신에 지원금을 받고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보통 하루에 8시간 근무를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짧게 한 6시간 정도의 근로만 하셔도 지원금 신청하실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성분들도 정식으로 취업하기 전에 이 제도를 통해서 좀 짧게 근무하면서도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채용하거나 다른 정식 근무를 하거나 이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맞습니다. 워라밸 지원금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워라밸 지원금은 비슷하게 보통 8시간 근무하시던 분들이 6시간 정도로 6시간 미만으로 단축 근로를 하시는 경우에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 저출산 때문에 출산 육아 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 출산 육아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 분이 집중해서 받을 때 총 얼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임신 기간이 있을 거고요. 출산하시는 기간이 있을 거고, 육아휴직, 그 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제도들이 시기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한 분이 이 모든 과정을 이 제도를 활용했을 때 최대 3천만 원까지 기업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들을 활용하면 대표님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일단 인건비 지원을 받으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근로자들에게 이런 제도를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도입하실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럼 지원금 자체가 이제 많은 제도가 있고 있는 그대로 있는 직원들을 운영하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이걸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청년 고용과 출산 육아기 장려금 이런 부분들은 지원 금액이 크고요. 그리고 실제 채용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연근무제나 워라밸 지원금 같은 경우는 채용을 통해서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활용을 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두 가지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는데 채용을 통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들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서 한 가지 제도만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제도를 다양하게 검토해서 직원이 많고 적은 것보다는 많은 직원분들이 혜택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은 채용에 관련된 지원금만 대표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 우리 기업에서는 최근에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데요. 기존의 근속자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도를 도입하고 혜택을 주면서 또 기업에서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직무발명보상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네, 발명진흥법에 의해요. 기업에서 직무 수행 중에 개발한 직무 발명에 대해서 출원한 특허를 회사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직무 발명 보상 제도라고 하는데요.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회사에서는 이런 발명을 토대로 해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보상은 대표님과 직원분들이 동시에 세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명자에게 연간 7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비용의 25%를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항목들이 있냐면 특허를 등록할 때, 출원했을 때 우선심사 트랙에 해당이 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4년에서 6년 차 등록료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시에 금리를 0.3%까지 인하를 해줄 수 있는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연구소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주로 신청을 하시는데 이 제도는 연구소나 연구 인력이 별도로 필요가 없어서 전담 인력이잖아요. 연구만 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서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구소 없이도 경상개발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소를 운영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연구소 운영이 어려운 그런 업종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세제 혜택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구소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셨던 그런 서비스업이나 도소매 대표님들도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님이나 대표님 특수관계인 분들이 아무래도 회사에 더 기여를 많이 하실 텐데 연구소 제도는 대표님이나 대표님 가족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이 제도는 대표님들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과 대표님의 특수관계자분들이 발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연구소와는 다른 부분이죠. 특히 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으로 대표님이나 특수관계자 임원분들이 등록이 되시는 경우에는 경상개발비 처리는 가능하지만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보상으로 연간 1억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4천만 원 이상의 법인세 비용 절감 효과가 일어납니다. 또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 임직원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와 4대 보험료에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받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실수령액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비용을 줄이면서도 보상도 많이 줄 수 있는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시행하면 연구소 없이도 다른 제조사 외에 다른 업종의 대표님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대표님들과 가족분들, 친인척을 포함한 가족분들도 이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병원에 도움이 될까요? 네, 이미 70% 이상의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현장 치료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치료법 그리고 의료진 수행 연구 결과 그리고 연구 성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직무발명 적용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별도의 연구소 없이도 인건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병원 원장님들은 개인 사업자시잖아요. 그래서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 종합소득세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통해서 지급된 보상에 대해서 25%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의원의 경우는 겸직금지도 그렇고 사후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상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발명제도는 의사나 간호사도 발명자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고요. 사후 관리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직무발명제도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병의원에서 경상개발비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그 연구소도 겸직금지가 적용돼 있고 병의원 같은 경우는 좀 제도적으로 타이트하게 적용받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겸직금지는 공무원들이 더 강하게 제재를 받고 있는데 공무원도 가능한 제도라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병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게 유일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그 대표님을 위한 세 번째 팁은 외국인 근로자 비자 전환인데요. 외국인 고용을 많이 하시는 대표님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 전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네, 보통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업에서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많이 고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E9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3년간 노동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추가 연장으로 2년 정도를 연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5년 정도가 되면 비자 재발급을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런 경우에 기업에서는 업무 공백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 직원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열심히 잘하는 직원이라면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내국인 근로자분들이 입사 지원을 많이 하지도 않는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표님 입장에서는 업무 로스도 있지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처음에 일을 시작하기도 어렵고 일을 가르치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출국한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다거나 아니면 실컷 가르쳐 놓은 직원을 대신해서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지원이 없거나 하면 대표님들이 여간 스트레스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9 비자에서 이 7 비자로 전환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7 비자로 전환을 하시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고용 연장만 계속적으로 해주신다면 보통 2년마다 연장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비자 재발급을 받아야 되실 그런 필요도 없는 거고 업무 공백도 생기지 않겠죠. 물론 요건을 좀 갖춰야 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또 가족 초청까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로자도 E7 비자로 전환하고 싶어 합니다. 네, 대표님도 원하고 일하는 직원도 외국인 근로자도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성환 연구원님께 드리면 대표님들이 머리 아픈 일들을 깔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자 전환에 구체적인 조건이 있을까요? 네, 최근 10년 내에 4년 이상을 체류하셨어야 되고요. 연봉 2,600만 원 이상을 수령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력 인정과 한국어 능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 조건이 있는데 비자 전환이 기업에 어떤 이점을 제공할까요? 일단 숙련된 인력이기 때문에 유지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직률을 줄어들기 때문에 신규 채용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정부의 다양한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E7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또 어떤 요건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 거주할 수 있는 F비자로 또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에서도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고용지원금 이런 혜택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대표님 머리를 아프지 않게 해주면서 인건비를 지원받거나 세금 절감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제도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런 지원 제도를 활용할 때 주의점이 있을까요? 예, 일단 고용지원금을 다시 말씀드리면 참 좋은 제도지만 관리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신청은 어떻게든 잘 하셨을 수도 있지만 3, 4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방문 점검을 하거나 보완 요청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관리에 부재가 좀 있다면 어느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동안 받아왔던 지원금들을 과태료로 다시 뱉어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금을 받았거나 세금을 절감했다고 생각했는데 5배 추징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상담 요청해 주시는 대표님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막연한 걱정을 추가 비용 없이 지원금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직무발명제도라는 이름이 약간 좀 생소하실 수 있고 대표님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 한데 이 제도를 꼭 써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기업에서 기업 연구소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불시 점검 때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취소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최근 5년간 공제받았던 세금에 대해서 고액의 가산세까지 추징이 되는 경우를 매우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구소 대신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서 근로자들한테 혜택도 주고 기업도 세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신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연구소 제도에 비해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훨씬 안정적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후 관리 면에 있어서는 훨씬 업무가 적고요. 그리고 증빙할 수 있는 것도 확실하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직무발명보상제도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또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 매출액의 2%에서 3% 정도 수준에서 적절하게 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그런 판례들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고요. 지원 사업 모두의 공통점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누구를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가를 명확히 해서 최대한 많은 혜택 또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면서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전문가분에게 의뢰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세 가지 제도는 인건비 부분을 절감을 하고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혜택이 큰 만큼 관리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이나 아래 댓글에 안성환 지적 문의를 통해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 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